반도체라는 기술이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 그러니까 이 미중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와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를 거예요. 인공지능 같은 거는 그냥 미중이 서로 경주를 막 뛰고 있을 뿐이지 누가 누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밸류체인이 워낙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중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우리 거 쓰지 마라고 해버리면은 그걸 틀어줄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걸 돌파해낼 것인가 아니면 거기 머물 것인가는 블랙박스라고 해야 되는 게, 경제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신과 함께 오늘도 깊이 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네, 2%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차이나.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뭐 경기 부양을 자꾸 한다고 하는데도 썩 그렇죠. 잘 되는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잃어버린 20년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중국에서. 글로벌 걱정거리로 지금 부상하고 예. 있는 네. 차이나에 그런 대한 이야기도 차이나는 에이, 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한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왜 그래? 해주실 분,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의 최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종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필수 교수님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시진핑의 직계 후배세요? 응? 직속 후배예요. 직속 후배. 오해 발언 좀 삼가 주시죠. 아니 칭화대 칭화대. 아, 칭화대. 네. 칭화 동문이시잖아. 중국에서 공부하셨어요? 네, 시진핑의 칭화의 동문 수만 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피해가시네. 자, 우리 최필수 교수님과 함께 일단 요즘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튼 많이 온도가 좀 예전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쨌든 뭐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되, 물론 이제 그 성장률이 조금 뭐 떨어지긴 네. 하겠습니다만 요즘처럼 막 중국 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질서가 깨진 것 같아요. 성장률이라는 거에 숫자의 질서가 깨진 것 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폭삭하기도 하고 그죠? 그럼 분위기의 변화가 확실히 좀 많이 감지가 좀 되십니까? 네, 뭐 추세적으로 3년간 1%씩 하락해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추세가 계속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5%쯤은 계속 할지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5%가 그래도 계속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럼 되게 안 좋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과도한 걱정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중국 경제의 구조랄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은 중국이 딴 나라랑 다른 경제 구조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도시화율. 예. 중국 도시화율은 65%밖에 안 돼요 아직. 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80, 90까지 갔는데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인구를 의미하는 비율인가요? 6개월 이상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것이 그건데, 네. 그런 면에서 아직 중국이 그 농촌 개발과 투자 이런 걸 통해서 내수를 통해서 성장할 여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만 하더라도 아마 5% 성장은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가 자꾸 근데 도시로 올 수 있고 그러면 경제가 저절로 커진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과거 보면 대략 1년에 1%씩 도시화율이 진행됐어요. 예. 근데 중국이 한 80%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15년 좀 더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65% 수준이니까. 네. 근데 1% 도시화가 될 때마다 성장률에 미치는 상관배수가 어느 정도나? 그게 1%라고 하면 이제 1,400만 명 아니겠습니까? 중국을 네. 치면은 예. 그 정도면은 분당 인구가 40만쯤 되니까 그런 도시가 몇 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면은 일단 뭐 투자, 그런 소비 이런 데서의 막대한 수요가 있는 셈이죠. 요즘은 지금 이미 도시에 있는 청년들도 일자리 없어서 오히려 농촌으로 내려가라고 얼마 전에 그러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지난 시간 전병서 교수님 말씀하신 게 뭐 청년 실업률이 높은 것이다. 15에서 24세. 전체 실업률이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고, 그 말하자면 그 눈높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 그러니까 구직난과 나라도 구인난이.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중국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좋은 이른바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는 잘 안 만들어지고, 이거는 꼭 중국이 뭐 안 돼서가 아니라 원래
AI든 뭐 좀 첨단 음. 산업이든 이쪽으로는 일자리가 잘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있겠으나 실제로 그쪽 취업률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고 제조업이나 이쪽으로는 잘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취업률 포함해서 경제 성장률이 가기가 좀 쉽지 않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그게 이제 중국 경제의 단기적인 약점이 되겠죠.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첨단 산업에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별로 안 큰 거 아닌가라는 게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 네네네.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한때는 중국 이 대학생들이 취업보다 창업을 더 하길 원했었는데 그쵸. 예, 지금은 그 열풍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예. 중국의 그럼 그 기술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분야가 있긴 있겠죠. 뭐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뭐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뭐 또 다른 인공지능 뭐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기술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다고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 수준이라는 게 뭐 올림픽에서 몇 등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설명 연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어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몇 퍼센트다 아니면은 그 분야의 특허가 몇 개다 그 분야의 논문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준으로 그 분야에서 경쟁력이 얼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게 SCSP라고 하는 미국의 연구소에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메모 정책건의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걸 포함해서 지금 미국 거, 호주 거 그 중 다시 세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 미국 이 SCSP 건데 보시면은 중국이 앞선 분야, 미국이 앞선 분야, 그리고 경쟁 분야 이 셋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앞선 분야에서는 그 배터리, 상업용 드론 이런 부분이 중국이 앞서 있다라고 평가되고 5G가 앞서 있어요? 중국이? 5G야말로 앞서 있죠. 어. 화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서 5G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화웨이였는데 미국이 제재하는 바람에 지금 화웨이가 몰락하긴 했지만 네. 여전히 그 5G라는 분야에서 화웨이가 있는 만큼은 네. 배터리는 뭐 저희가 알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상업용 드론이라는 게 앞서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뭐큰 분야는 아니죠, 사실 지금까지는. 네네. 그리고 이제 경쟁 분야가 중요한데 이제 인공지능, 그 차세대 네트워크, 뭐 반도체, 첨단 제조 이런 부분이 경쟁 부분이라고 돼 있고요. 어우, AI도 경쟁을 해요. 미국이 네. 압도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앞서고 있는 분야가 이제 인터넷 플랫폼, 바이오, 뭐 퓨전 에너지, 퀀텀 컴퓨팅 이런 분야가 앞서 있다. 여기 이제 화살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가면 중국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우측으로 가면 미국이 더 강해진다는 것인데 아무튼 이 보고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충격을 준 게 이 호주 ASPI라고 하는 전략정책연구소에서 44개 과학기술 분야를 색출을 해서 그중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을 5위까지 카운트를 했어요. 근데 44개 중에서 중국이 37개가 1등이다. 미국은 7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37개나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가 저도 자세히 봤는데 얘네 기준은 학술지에 게재된 숫자, 그 논문이 인용된 숫자, 연구기관의 개수와 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뭐 신소재, 인공지능, 에너지 환경, 양자, 바이오, 센서, 자율주행, 기타 등등 이렇게 몰아놨는데 그 학위 논문에서 인용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평가한 게 호주의 이 평가는 네. 이게 과학기술 경쟁력일 수는 있어도 산업 경쟁력은 아닐 수 있고 과학기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1년에 그 중국 내에서 배출되는 석사학위 이상자가 네. 미국 및 전 세계를 다 합치는 것보다 더 많을걸요.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네. 네. 그럼 다 논문 쓰잖아요. 그러면 다 그쵸. 논문 인용할 텐데 네. 거기 지도 교수나 뭐 거기 인근 대학의 교수 논문을 많이 중국말로 돼 있는 거니까 인용을 많이 하겠죠. 그런 거품을 고려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어쨌건 얘네가 객관적으로 했다고 하니까 이걸 그때 받아들인다 해도 이거는 연구 역량이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저량을 아직 중국이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량과 저량은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이 미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은 당장 뭐- 흐르는 거는 네, 중국이 네. 많을지 몰라도 네네. 네. 그런 뜻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 그게 거품일 수도 있어요. 지들끼리 막 인용하고 논문 쓰고 음. 그 논문 쓴 인재가 국적은 중국이라도 어디서 썼는가 그리고 어디에 근무하는가를 보면은 또 많은 부분 미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의 연구기관인 메릭스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을 허리가 취약하다. 다리는 제조업 경쟁력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뭐 우수한 노동력과 산업 인프라 이런 게 있어서 튼튼하다. 머리는 뜻밖의 첨단 과학에서 이런 높은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또 특히 AI 같은 부분에서는 데이터가 워낙 풍부하고 많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한 이 딥러닝 시대의 인공지능 경쟁력은 오히려 앞설 수도 있다. 근데 허리 그 칩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설계는 중국이 잘 하거든요. 팹리스 쪽에서. 근데 실제로 그걸 만드는 능력, 인공지능에서 뭔가 포착은 잘 하는데 그 인공지능에 쓰인 렌즈를 만드는 능력, 이제 그게 허리인데 그 허리가 취약하다라고 메릭스가 평가하는데 네네. 전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대만 거, 미국 거, 한국 거 칩 가져다가 열심히 이제 뭐 위아래가 있으니까 데이터도 많고 네. 설계도 잘하니까 이제 잘 왔지만 만약에 중간에 허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갈 수는 없는 걸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관건이죠. 네. 마침 미국이 그거를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중국 사람들 스스로가 예. 이제 상당히 그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이 세계 과학 강국 순위를 나름대로 이제 매긴 거예요. 나름 객관적인 지표라. 자기들이 예. 근데 한국이 좀 위에 있네. 이게 한자입니다만 그 순서대로 보면 미국, 스위스, 독일, 한국, 스웨덴, 중국, 일본, 덴마크 뭐 이런 순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 저 사람들은 또 한국을 또 예, 높게 그래서 평가하네. 나름대로 뭐 이게 과학 기술, 과학 기술, 창신, 그 조건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인데,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미국 그러니까 이나 중국이나 서로를 뭐라 그러나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거죠. 아마 이런 보고서가 나온 이유는 이런 거 가지고 정부에 뭐 기금을 따내고 싶다거나 그런 약간 연구해야 법칙이- 된다. 어. 쟤네들 걱정된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북한의 군사력 하면서 막 겁주잖아요.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전 들어요. 서로 미국, 중국이 서로 야, 우리 아직 멀었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중국이 평가한 거에 따르면 한국이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호주 이 보고서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44개 분야에서 5위까지 있으니까 총 220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 한국이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20개 중에 네, 꽤 많이 들어가 있는. 5위 안에는 그 정도 좀 들어간다. 네네.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셈이고. 근데 뭐 일본은 4개밖에 없었어요. 대만은 아예 없었고. 그러니까 호주가 작성한 거예요. 네, 이 호주가 작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좀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미국이 기술이 좋은 이유는 대충 알겠어요. 뭐 네. 1등이기도 하고 전 세계 인재가 다 거기 모이니까. 그리고 한국이 4등인 것도 대충 우리가 뭐 어떤 이유인지 대강 알잖아요. 네. 뭐 맨날 밤새고 뭐 저 공대생들 갈아놓고. 중국은 뭐 예를 들면 중국이 6위든 어디든 과학기술이 만만치 않다라면 그 비결 내지는 그 특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저는 그 중국 산업의 3대 우위 요소라고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이 일단 많다는 게 인내 자본, 페이션트 캐피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이게 원래는 마이클 포터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양반이 80년대 일본의 경쟁력을 분석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일본은 이 자본이 한번 들어가면 오래 간다. 반면에 미국 자본은 하도 막 회수가 자주 되고 막 달달 볶는데 예, 일본은 안 그렇다더라라는 거 그게 일본의 경쟁력이라고 하면서 쓴 말이 페이션트 캐피탈인데 예. 사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동아시아 그러니까 이 국가가 발전을 기획했던 뭐 대만, 한국, 일본 다 그래 왔고 중국도 그러고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인내 자본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이게 그 낯선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번 쭉 정부가 잘 밀어주면 밀어준다. 밀어주면 쭉 간다는 것이고 네. 이게 단순히 정부가 밀어주는 이 양상이 뭐 여러 중국의 국유 상업은행과 정부 재정 이런 게 복합돼 가지고 굉장히 다층적인 인내 자본이 존재하고 이게 한 번 가면 오래 가고 그리고 중국 이게 오래 가려면 정책도 오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중국 정책도 상당히 긴 호흡에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고 에피션트하진 않지만 이펙티브하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근데
효과적이라는 결국은 효과를 예, 어떤 효과가 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인내 자본의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거대한 시장 이게 굉장히 큰 요소죠. 시장이 크면은 작은 혁신도 큰 수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덕분에 예, 많은 창신이 일어나고 또 그 창신에 대한 이런 벤처 캐피탈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해외에서 벌어지는 창신도 중국에서 구현되고 싶어하고 예, 이 두 개가 결합한 게 이제 얼마냐? 활발한 혁신 생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예가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디랑 할까 하다 중국의 마이뚜랑 개발을 한 거죠. 왜냐하면 샘플 수가 많아야 되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하니까 중국에 많을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이 챗봇을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 출시한 것도 중국이었다거나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장점들 세 가지 혁신적인 또 큰 시장 또 인내 자본이라는 한번 들어가면 꾸준히 좀 될 때까지 좀 봐주는 그런 인내 자본까지가 이제 중국의 3대 강점이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정책의 연속성도 그것도 이제 인내 자본의 성격이 들어가겠죠.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장점이 있는 만큼 뭐 당연히 단점도 함께 존재하겠죠. 투자 대비 GDP 이거 계산해 보면은 그 투입 단위당 GDP 산출량이 중국이 떨어지는 거죠. 네. 예, 그게 바로 이 인내 자본의 단점이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인내 자본이란 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이 구조 조정이 잘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되면 빨리 회수해야 되는데 음. 그걸 못 하고 쭉 갈 수 있다는 그런 단점. 최근에 권위주의가 확대되면서 이게 좀 주춤할 수 있는 가능성. 아무래도 창업이라는 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벌어지기 쉬울 텐데 네. 지금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될 가능성. 그 시장이 큰 건 좋은데 이게 시장만 믿고 가다가 잘못하면 이 대륙형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가 왜 떨어진 섬이잖아요. 예. 이게 물론 이 우리나라나 일본이 그렇게 되면 큰일이죠. 이건 너무 작은 나라라서. 근데 중국은 큰 나라라서 비교적 버틸만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륙형 갈라파고스에 머물러 버리면 예, 그 자체로 중국에겐 안 좋은 요소가 되겠죠. 전 세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혼자 지금 가버리면 약간 그런 거 같기도 그걸 해요. 못 그런 들어-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이두로 검색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갈라파고스 현상이 이미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게 다 막혀 예. 있잖아요. 심지어 중국이 개발한 틱톡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외국인들이 쓴 틱톡과 중국 사람들이 또우인이라고 쓰는 자체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름이 다른데 이게 서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중국 내부에서는 해외에서 쓰는 틱톡을 못 씁니다. 저 세 가지 중에 제일 먼저 심각하게 대두될 것 같은 교수님 느낌에 중국은 사실 저 약점 중에 사실 저게 더 제일 문제야 할 만한 건 뭡니까? 인내 자본의 부작용, 그러니까 그 낮은 투자 효율, 예. 그리고 구조조정 부진 이런 문제가 그 단기적으로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하는 R&D가 뻔하지 뭐 그런 겁니까? 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이 가장 힘쓰고 있는 반도체 굴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에 그러니까 그 20차 당대회라는 큰 정치 행사를 앞두고 갑자기 산업부 장관이 낙마했어요. 근데 그 원인은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거는 그냥 뭐 부패 비리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는 반도체 굴기에서 뭔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하기 어려운 거를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하겠다고 막 몰아붙이는 바람에 일종의 눈먼 돈 같은 게 많았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부패와 비리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성과가 별로 안 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사례가 많다면 이제 굉장히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게 되겠죠. 근데 중국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 간다는 게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그 MB 정부 때 우리가 자원 외교를 한번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뭐 부패 비리 등등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 차관인가 그분이 감옥 가셨어요. 박영준 차관. 예, 근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런 해외 자원 확보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에 중국은 그 시점에 같은 걸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걸 꾸준히 한 나머지 지금 배터리 소재, 뭐 코발트, 구리, 니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다 여기서는 하죠. 뭐. 세계적인 존재감을 가지게 네, 됐는데 우리는 그때 아 이거 안 해버려라고 했던 것을 중국은 계속 했다는 그 시점. 예, 그런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건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죠. 정권이 이제 계승돼 왔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전지도부를 잘 계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게 중국의 5개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5개년 계획은 이게 16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2001년, 2006년, 2011년, 2010년 이런 식으로 예. 5년 텀인데 지도부의 5년 텀은 38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2003년, 2008년, 13년, 14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 지도부가 세운 5개년 계획을 받아 안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래 그 연속성은 강했습니다. 물론 시진핑은 지금 아예 그 정권을 안 바꾸고 있으니까 더 강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역시 제일 뜨거운 거는 역시 뭐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을 또 뒷받침한 반도체 뭐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어쨌든 뭐 인공지능 굉장히 강국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AI 특히 이제 요즘 화제되는 그 생성형 AI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중국은?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2006년에 딥러닝이 나온 이후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은데 ANI, AGI, ASI 그러니까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이것은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이고 AGI는 제너럴하다 그리고 S는 슈퍼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해가지고 발전 단계를 이렇게 보고 학자에 따라서 이제 뭐 현재가 ANI의 단계인데 2029년 혹은 2040년에 AGI까지 간다 이제 이런 예측들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자기들이 이 생성형 AI를 탑재한 빙이 AGI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볼 소지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예전에는 뭐 내가 묻는 거에만 답한 굉장히 좁은 수준의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생성형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면에서 이게 시대에 대한 의의를 부여하는데 중국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중국은 2018년에 이 최고 지도부의 집체학습이라는 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중국이 무서운 건데 최고 지도부가 모여 앉아가지고 자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며 한번 공부해 보자. 그래서 이게 집체학습을 하고 중요하니까 교과서에 반영하고 뭐 산업적으로 뭐 어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네. 것이고 인공지능은 이제 국가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때부터 막 쏟아 부어가지고 특허와 연구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전에 미중 간에 이게 경쟁 분야에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나 아직까지 탑 브레인은 여전히 미국, 영국, 캐나다 국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국 국적이라도 여기서 근무하고 있다. 여기서 논문을 쓰고 있다는 면에서 이제 탑 브레인 역이라는 것이고요. 중국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에릭 슈미츠 구글 CEO였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소련이 오늘날 아마존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의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면 냉전에서 승리했을 것이다. 이게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인공지능을 열심히 하겠다는 이유가 정부가 사회와 민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 발달해서 이게 시민사회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니까 정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정부의 통제 역량이 높아져서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중국은 그 후자에 걸고 이 인공지능 발전을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추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온 게 뭐 있어요? 예를 들면 뭘로 감시해요? 인공지능이 있으면 통제가 되는 게 무슨? 뭐 대표적인 게 이 안면 인식 기술 같은 건데요. 네네네. 안면 인식 기술가 저는 이 중국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령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자동차가 신호 위반을 하면은 그 자동차 번호판을 따가서 뭐 34가 1288 신호 위반했습니다라고 정확판에 크게 뜨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아무 개시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라고 딱 떠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 데이터가 필요했던 것인데 아마 중국이 프라이버시에 민감한 사회라면 못하죠. 한 연구자가 네. 이게 앞으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딥러닝이라는 거는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고 네. 학습을 뭘로 하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데이터가 이제 그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에서 5차원으로 데이터 양, 깊이, 질, 다양성, 접근성 뭐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이거 미중 비교해 보니까 막상 막하더라. 깊이 이 데이터의 깊이가 뭐냐면은 사용자 행위의 여러 측면 혹은 디지털 형태로 포착된 행태 이게 중국이 더 깊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인들이 훨씬 더 거래, 식사, 뭐 교통 이런 것들 다 모바일 결제로 다 하는 바람에 아. 예, 거기서 쌓인 데이터가 굉장히 일상생활의 깊은 수준까지 다 들어가 있다. 데이터를 남기고 다닌다. 네, 중국인들이 오히려 더. 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더 깊다. 예. 근데 질이란 것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정확하게 관리하고 구조하고 하는 것인가. 이런 데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이 앞서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다양성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양성이라는 것은 미국이 앞서 있다. 왜냐하면 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는 그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 걸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그 중국의 데이터는 소득 분포가 다양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은 중산층 이상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중국에서는 진짜 거지들도 QR 코드 가지고 구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다양한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중국의 소득 수준 다양성은 있다. 그렇지만 미국이 우위했다고 일단 보자. 접근성 이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인데 가령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국민 건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거를 공개해서 상업화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예요. 네.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프라이버시니까. 이렇다면 중국은 이런 장벽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접근성에서는 중국이 되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2.5 대 2.5 5개 중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이제 생성형 그 AI, 그러니까 네. 챗GPT 같은 게 이건 아직까지는 데이터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알고리즘 요소가 강한 거죠. 예. 근데 알고리즘은 미국이 확실히 앞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획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인데 그건 알고리즘은 거기서는 미국이 앞서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에서도 이제 미국이 앞서 나간 것이죠. 근데 뭐 데이터가 축적되면 그 이제 중국이 따라나갈 수 있는데 근데 아마 데이터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중국이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을 정부가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사실은 관건이죠. 이게 챗GPT 같은 걸 중국에서 예, 얼마나 허용할 거냐? 예, 허용해서 만약에 정부 비판적인 게 나온다거나 그러면 그러겠죠. 예, 정부에서 싫어할 테니까 네. 그것까지도 잘 가이드라인을 해서 진짜 어떤 중국식 뭐가 나올 것인지 아닐지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챗봇 네. 챗봇이라는 게 그 중국에서 먼저 나왔을 때 그 이름이 그 샤오빙, 이 작은 얼음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샤오소빙이라고. 근데 이게 네네.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공감도 잘해주고 좋은 챗봇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서 아, 이거 됐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출시했습니다. 샤오핑을 예, 테이라는 이름으로 TAY라는 이름으로. 근데 네. 테이는 출시한 지 몇 시간 만에 폐쇄했어야 됐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얘가 인종차별적인 막 발언을 한다거나 극우적인 성향을 보인다거나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어 학습, 중국어 기반 학습은 이게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일종의 자기 검열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나름대로 이런 깨끗한 환경이었던 거죠, 중국은. 그걸 학습한 샤오빙은 이게 대화에 좋은 상대가 됐는데 미국의 환경은 막 욕설이 난무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 안 봐도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학습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학습한 대로. 예, 학습한 대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발달했다가 아니라 잘 육성해야 하는 거라면 이걸 누가 더 잘 육성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제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챗 GPT와 같은 수준의 그 AI 생성형 AI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미국이 앞서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미국이 다 앞서 있고. 알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게 미국은 데이터를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가공할 수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그게 뭐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 자유롭잖아요. 근데 일단 중국은 중국 학자들이 하는 말이 데이터가 왜 기업 거냐? 데이터는 인민의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인민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괄호 열고 정부가 통제하겠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그 말이 또 일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데이터가 공공적인 것이라면 그 기업에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자면은 생성형 AI도 정부가 그 출시라 이런 부분을 이제 통제를 해야 한다라고 중국은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술까지 수준이 못 미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하고 재고 있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할 필요가 있겠고 네. 그 AI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제 우리와도 또 역시 반도체죠. 관계가 있는 반도체. 네. 네. 반도체는 중국이 뭐 반도체 굴기 뭐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요건 좀 약간 실패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태고 네.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2015년에 발표가 됐었고 네. 그중에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핸드폰 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반도체에 해당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었고 이 국산화의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실패했죠. 네. 다른 부분은 많이 성공했는데 이거는 실패를 했고 반도체라는 기술이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 그러니까 이 미중 간의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와 네. 미국이 제재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를 거예요. 가령 지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같은 거는 그냥 미중이 서로 경주를 막 뛰고 있을 뿐이지 누가 누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잘 아시겠지만 밸류 체인이 워낙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우리 거 쓰지 마라고 해버리면은 그걸 틀어줄 수 있는 것이고 미국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이제 그걸 돌파해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이 지금 14나노미터에 한정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 머물 것인가는 블랙박스라고 해야 되는 게 작년에 보면은 이게 이상한 뉴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SMIC라는 예, 회사에서 네. 예, 여기서 원래 이 첨단 장비가 EUV라는 것이었고 네. 그보다 안 좋은 게 DUV였는데 그러니까 EUV를 못 쓰는 상태에서 DUV를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7나노미터 칩을 만들었다. 또 YMTC라는 중국 회사가 세계 최첨단급인 232단 낸드 플래시를 만들었다. 뭐 이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성과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한번 만들어 봤다는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은. 문제는 이걸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거기까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중국의 아까 말씀드린 이 인내 자본의 특징이라는 게 수율이 떨어지는데 계속 꾸역꾸역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돈 계속 대주고. 예. 그러다 보면 학습 곡선 러닝 커브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좋아지니까 언젠가는 좋아질 거 믿고 그렇게 될지 아니면 진짜 안 될지 이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뭐 혹시 평가가 스스로는 어때요? 잘 안 나나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그러면서 차보즈라고 하는 차보즈라는 게 차가 조이다 하고 보즈가 목인데 목을 조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 과학원이 목을 조이고 있는 기술 35개라는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된 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라고 이렇게 밝혀놓은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로 반도체 설비잖아요. 네. 반갑기, 포토레지스트 이런 게. 근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중국 자신도 아직 모를 텐데 제 느낌은 이 리스트가 관리되는 리스트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대외적으로 밝혔다는 게 몇 년 뒤에는 35개 중에서 한 33개는 해결했어. 라고 이 인민들에게 밝히기 위한 그런 리스트를 지금도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게 중국도 자기네 문제를 직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칩을 어쨌든 중국이 포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수는 있겠으나 네. 계속해서 뭔 짓을 해서라도 하여튼 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치면 중국도 그냥 뭐 기다리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무슨 얼마 전에도 뭐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그런 희귀 광물들 수출을 막는다든지 하여튼 그래서 뭔가 딴지를 계속 이제 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국이 그 길로 가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길이 위험한 길이에요. 예, 중국에게나 세계에게나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근본적으로 세계화의 수혜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세계화로 인한 피해자들의 반발 백래시, 같은 거예요. 예, 백래시. 저는 그렇게 해석을 네네. 하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세계화가 되면은 실리콘밸리와 이 월스트리트는 돈을 벌죠. 어떻게 쓰는지 간에. 근데 러스트벨트는 그 기술과 잡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세계화의 피해자가 많은데 그런 피해자들의 정치적 움직임이 오늘날 반세계화 움직임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은 분명히 이런 반세계화 움직임을 통해서 얻는 바가 있죠. 근데 중국은 손해만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중국이 자유무역을 외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래 왔는데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 같은 거 갖고 이제 우리도 같이 맞대응해서 보복할래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거는 이제 중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에도 안 좋겠고 사실 최대 피해자는 어쩌면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면인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그러니까 중국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의 기업과 경제에는 약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왜 미국 반도체 협회에서 네. 중국이랑 너무 싸우지 말자. 중국을 너무 제한하는 것은 미국 기업에게 손해다. 최근에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 본격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0년도에 BCG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보고서에 이미 그게 예고돼 있었습니다. 이거 벌써 이 보고서 제목이 좀 도발적이에요. 중국과의 무역 제한이 어떻게 미국 반도체 리더십을 끝장내는가. 이게 제목이 그건데 이 BCG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를 하면 시장을 상실하고 그럼 수익이 감소되면서 투자가 부족해져서 기술이 정체될 것이다. 또 중국이라는 땅이 단순히 큰 시장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창출되는 곳인데 반도체라는 게 새로운 기술과 만나야 되잖아요. 항상. 네. 네, 그 기술로부터 스스로 소외되는 것은 역시 기술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은 침체할 것이고 중국이 오히려 부상할 것. 재밌는 게 여기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의 리더십이 감소했을 때 중국과 한국이 부상할 것이다라고 BCG가 분석을 했었는데 이런 보고서의 전제는 중국은 어떻게든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서 절대로 못한다라면 진짜 못하는 것인데 예, 지금 이 보고서는 어떻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좀 우리한테는 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예, 사실 그게 이제 미국의 제재가 우리에게 양날의 칼이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쟁을 좀 억눌러 주는 효과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중국 조업이 어려워지는 또 그것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미국이랑 잘 협의해서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중 전략 경쟁 뭐 이거를 과대평가해서 오늘은 냉전 내일은 전쟁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디커플링이라고 말했다가 2021년쯤에 캐서린 타이 이 양반이 리커플링이라는 말을 슬쩍 했어요. 바이든 집권한 다음에. 미중 간에 디커플링이 아니고 재독립하겠다는 그런 뜻이긴 합니다만 그랬다가 최근에 아시다시피 디리스킹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지금 앨런 머스크니 이런 팀 쿡인 이런 사람 다 중국 가가지고 잘해보자고 악수하고 있고 실제로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작년에 나온 보고서인데 애플이 대중운동도를 줄이자 근데 그 10% 줄이는데 8년 걸린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미중 교역계획이나 투자액을 봐도 이게 감소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추세들을 볼 때 정치권에서 말하는 디커플링이라든가 막 이런 거친 말과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르니까 우리가 둘 다 조심해서 봐야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미국도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이제 해보니까 미국에도 피해가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저런다고 중국이 물러날 것 같지도 않고 결국은 개발할 거라고 하면 뭐 시간을 좀 버는 정도? 미국도 피를 흘려가면서 결국은 시간 버는 정도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러다 말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그 나름대로 또 바이든 쪽은 자기 나름대로 이게 중국이랑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 때리고 치고받고 풀고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런 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게 초당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미국의 담론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의회, 백악관, 그리고 행정부처, 그리고 산업별 협회, 기업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위로 갈수록 또 거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의회가 제일 거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 이러니까 행정부서는 좀 분위기 보는 것 같고 이 기업이라든가 이제 업계는 더 조심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우리 뭐 정부도 어떻게 방향 잘 정해야 될 거고 우리 기업들도 관계 설정을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이 어쨌든 우리나라 최대 아직까지는 교육국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교수님은 어떤 입장을 좀 갖고 계신지. 네, 중국이 그 전 세계 경제 총량의 한 16, 17%이고 전 세계 경제 성장의 30%쯤을 중국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 수출 비중이 홍콩 합쳐서 한 30%쯤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 노트북의 90%, 전 세계 스마트폰의 70%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30% 한다는 게 이게 과도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그것보다 적었으면 우리가 더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렇게 좀 상황 인식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주는 리스크가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하는 거 사실 괜찮은데 수입 의존도 그러니까 너무 높은 게 이제 그건 위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수입 의존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 예. 그 주로 이제 원자재 이런 거 갖고 오는 건가요? 예. 뭐 싸고 하니까 그러겠죠. 뭐. 그 이제 그럼 뭐안 갖고 올 방법도 없잖아요. 2021년도에 요소수 사태 때 갑자기 중국이 삐끗해가지고 요소수가 안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그때 계기로 야 이런 게 또 있나라고 보자라고 했더니 뭐 중국의 80% 이상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1,000몇 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수입 다원화를 할지 국산화를 할지 정말 고민되는 건데 둘 다 쉽지 않죠. 삼성전자는 어느 사업부가 가장 돈을 많이 벌까요?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보시는 그래프에 따르면 일본이 왜 2010년도에 중국이랑 이 히토류 가지고 한번 싸운 다음에 애먹었잖아요. 그때 그 조오도 사건 때문에 중국이 일본 제재하는 바람에 일본이 안 되겠다 싶어서 히토류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중국 히토류에 얼마큼 의존하고 있는가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게 저 초록색 선이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한 유일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감소한 나라가. 근데 감소를 얼마큼 했냐 보니까 2008년에 90.6%에서 2018년에 58.0%까지 감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평가할 때 야 많이 감소했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애썼지만 이거밖에 안 됐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영토에 관련된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노력한 게 이만큼이었다는 게 이게 중국으로부터의 소재 독립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렵다는 거를 하나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보면 중국은 확실히 이제 중국만이 가진 그런 강점들이 있고 그 강점이 또 반대로 약점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 뭐 자본이나 뭐 시장 크기라든지 혁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는 분명하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아마도 교수님 보실 때는 뭐 계속 떨어지거나 20년 장기 침체 이렇게 가지는 않고 한 5%대 정도는 아마 당분간 꽤 오래 유지할 것 같다. 그죠? 예, 중국은 그렇게 유지를 하고 다만 뭐 반도체나 AI나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이 계속 좀 제재를 하고 그 기간은 꽤 오래 아마 갈 것 같다라고 좀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염두를 해두고 거기에 맞는 이제 전략을 좀 잘 세우고 우리 기업들이나 뭐 정부나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그 상황을 조금 이게 그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적응해서는 좀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 정도 생각하면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일 패권 상황에서 네. 중국, 유럽, 뭐 이런 신흥국 여러 가지 나라들이 동시에 존재하려고 하는 이런 다극 체제로 가는 과도기. 국제 정세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 이 냉전 구도라고 너무 강하게 인식을 해서 전략 과잉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섣부르게 막 어느 한쪽으로 몰빵을 한다든지 네, 네. 예, 그랬다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양다리 걸치려고 그래도 저쪽에서 그러니까 자꾸 양자택일 줄을 강요하니까 줄 안 쓰려면 빨리 입장 표명하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보기에 따라서는 양극화 구도가 강해지는 걸 수도 있는데 냉전 시대로 옛날 뭐 소련이 있었던 시절로 그게 아니라고 보는 포인트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느냐 데이터를 보느냐 사실 둘 다 봐야 되겠죠. 정치인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이제 굉장히 거칠고 냉전이고 전쟁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상황 인식을 한번 해보자면 이게 네. 단계별로 말이죠.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중 카르텔이란 말도 있잖아요.
사실 미중 간에 짜고 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 이 상황이 예, 이 상황이 사실은 서로 짬짬이고 여전히 연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중 카르텔이라고 보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전쟁까지 간다라는 시각. 아, 근데 양국 교육 누른 거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어. 맞기도 해. 맨날 공격하면서 장사들은 해 둘이. 예, 그 이런 양극단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냉전으로 갈지라도 이게 그 진짜 그 50년대 냉전이 있고 70년대 대탕트 냉전도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미중 경쟁이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미중 카르텔, 미중 경쟁, 그 약한 냉전, 강한 냉전, 전쟁 이런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은 지금 어딜까요? 지금 이게 이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쟁, 미중 경쟁이라는 단계지 이게 진짜 과거에 그 약한 냉전까지도 아직 안 갔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죠. 말은 세게 나오는. 예, 말은 세게 하는 건데 말은 지금 완전 냉전이야.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근데 그러니까 뉴스만 보지 그러니까 하는 말만 보지 말고 데이터를 봐야 되는 게 어떤 예를 들면 교육의 예, 교육 데이터라든가 아. 양국의 교류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되게 시사점이 있네요. 네. 그죠? 말을 뉴스만 보지 말고 데이터를 좀 한번 확인을 해보자. 네. 말은 굉장히 세게 나온 말은 마치 그냥 거의 뭐 냉전 상황인 것 같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뜨뜻하게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국의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교수 최필수 교수님께 들어봤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중국 관련돼서 아마 계속 이슈가 좀 터질 것 같은데요. 그때 한 번씩 이렇게 또 도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